자존감이 높은 척하고 살으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이랑 우리의 행동은 서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할 법한 행동들을 억지로 연기하듯이라도 하다 보면 자존감이 따라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상담심리사 함광성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상담을 한 10년 정도, 10년 차 정도 된 상담심리사고요. 지금은 이제 경기도 모처에서 제 아내와 함께 작은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인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이게 자존감이라는 게 너무 대중적으로 알려지고 하면서 약간 자존감에 대한 환상, 자존감에 대한 만능주의. 그러니까 내가 자존감만 높으면 이럴 텐데, 자존감만 높으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그래서 사실 상담에서도 제가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서 자존감을 높이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진짜 많죠. 근데 이 제일 큰 문제는 자존감이라는 게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고 말 그대로 나를 존중하는 느낌이 자존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약간 신기루 같은 거예요. 이게 막 이제 높아만 지면 좋겠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게, 자존감이 높으면, 어떤 행동들을 하게 돼요. 혹은 어떤 행동들을 안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존감이 높으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싫은 소리도 되게 잘할 수 있을 거고, 뭐 자존감이 높으면 뭐 관계에서 더 당당할 수 있을 거고, 자존감이 높으면 뭐 뭔가 과제 같은 거를 했을 때 더 그냥 당당하게 낼 수 있을 거고, 요런 게 이제 막 자존감이 높았을 때 나올 수 있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래서 상담에서도 그런 질문을 드려요. 만약에 자존감이 높아지면 그게 삶에서 어떻게 티가 날 것 같냐고 를 많이 여쭤보거든요. 그럼 저마다 얘기하시는 게 되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하는 자존감의 모양은 되게 다른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지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사실 상담받는 건데요. 근데 그거는 조금 제한이 있으니까 바로 좀 현실에서 해볼 수 있는 노력들은 자존감이 높은 척하고 살으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이랑 우리의 행동은 서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으면 어떤 행동들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할 법한 행동들을 억지로 연기하듯이라도 하다 보면 자존감이 따라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면 싫은 소리를 잘할 수 있을 거야. 맞는 말이에요. 자존감이 높아지면 당연히 잘할 건데, 이 자존감이 언제 높아지냐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막 이렇게 기다리는 거 말고, 싫은 소리를 아까 말했던 뭐 그런 방법들을 써가면서 조금씩이라도 억지로 그런 행동들을 해나가다 보면 이제 자존감이 반대로 따라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하다 보면 주변의 평가도 바뀌고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효능감도 생겨요. 이렇게 해도 되네? 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괜찮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자존감이 반대로 따라오기도 한다.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자존감에 목매지 말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할 법한 행동들을 억지로 연기하듯이 해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호구가 되는 분들은 보통 어떤 말을 해설하기보단 보통 아무 말도 안 해서 호구가 되는 경우가 실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뭐든 말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첫 번째고,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조심해서 사용했으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라는 말, 두 번째는 괜찮습니다라는 말. 우리가 일상에서 되게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 자체는 사실 안 좋은 말이 아니에요. 뭐 필요할 때는 잘 사용해야죠. 내가 뭔가 정말 잘못했을 때는 당연히 죄송하다고 해야 되고, 정말 뭐 상대방이 뭘 했는데 진짜 괜찮으면 괜찮다고 해야죠.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사실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내뱉는 죄송합니다라는 말, 그리고 사실은 하나도 안 괜찮은데 그냥 상황을 그냥 넘기려고 쓰는 괜찮습니다 라는 말, 이런 말들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라는 건데, 어떤 분들은 상대방에게 내가 피해를 받은 상황인데도 오히려 본인이 죄송하다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되게 이상한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오늘 지각을 했는데, 근데 PD님이 저한테, 제가 지각했으면 제가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PD님이 저한테, 제가 시간 체크를 더 잘하고 미리 더 연락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막 이렇게 막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게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근데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저는 어쩌면, 이거 촬영할 때는 좀 지각해도 괜찮구나. 적어도 이 PD님이 할 때는 조금 늦어도 괜찮겠는데? 예,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또 혹은 제가 뭔가 이렇게 인터뷰를 오늘 촬영을 하다가 PD님한테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제가 봐도 너무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PD님이,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이 얘기를 만약 계속 하시면, 한두 번은 뭐 괜찮죠. 계속 하시면, 뭐 괜찮은가 본데? 라고 진짜 생각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제가 PD님에게 주는 어떤 피해에 제가 되게 둔감해져 버린다든지 라고 하면서 조금 좋게 말하면 편하게, 나쁘게 대하면 막 대해버리겠죠. 이게 결국에는 호구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뭔가 죄송하다, 괜찮다라는 말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진짜 잘못했을 때 죄송하다고 하시고, 진짜 괜찮을 때 괜찮다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그냥 그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사용하시는 거는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택해서 쓰는 단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싫은 소리를 못하는 분들 진짜 많죠. 저도 사실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이분들의 어떤 특성은 이렇게 보면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싫은 소리를 한다라는 걸 되게 타인을 공격하는 거라고 해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싫은 소리는 타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방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건데, 이걸 공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특성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의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잘 믿어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서 불편한 경험이 생기면, 이거 나만 기분 나쁜 건가? 이거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가? 이거 내가 예민한 건가? 이러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들을 믿어주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물어보기도 하죠. 이거 내가 이상한 거야? 이거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근데 막 이렇게 물어는 보지만 또 확신은 못 갖고, 어쨌거나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잘 믿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있어서 잘 안정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굉장히 쉽게 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타인에게 싫은 소리를 요만큼만 해도 이 관계는 와장창 깨질 거다. 이런 두려움을 크게 느끼시니까 또 싫은 소리를 못하는 특성이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너무 당연한 건데, 대부분 싫은 소리를 못하는 분들은 착하세요. 착하세요.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역지사지의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그걸 정말 끝내주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역지사지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만 생각하고 내 입장은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타인은 배려하고 나는 배려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또 이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분들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싫은 소리를 워낙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싫은 소리를 잘하는 분들이 싫은 소리를 못하는 분들을 보면 진짜 답답하거든요. 야, 그냥 가서 말하면 되지. 그걸 왜 그러고 앉았냐. 근데 이게 못하는 분들한테는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너무 일단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좀 드리고 싶고, 이게 막 싫은 소리가 어느 날 갑자기 확 하고 잘 될 수는 없어요. 이게 갑자기 막 환불원정대가 될 수도 없고, 막 갑자기 막 사장님 눈 똑바로 보면서 저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이제 막 TV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건 사실상 거의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그 정도까지 하는 건. 그래서 사실은 끝판왕을 바로 깨긴 어려우니까 이제 게임으로 치면 난이도가 낮은 1판부터 이제 깨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싫은 소리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어렵고요. 아까 제가 싫은 소리는 결국에 자기 주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비교적 나에게 좀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환경,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에게 내 할 말을 뭐가 됐던 진짜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해보기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사소한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점심 먹으러 갔을 때, 사람들이랑 점심 먹으러 갔을 때 뭐 먹을까 뭐 이런 게 나왔을 때 전 아무거나요, 이렇게 하지 말고 뭐가 됐던 내가 요만큼이라도 더 먹고 싶은 걸 그냥 말해보는 거. 저는 뭐 짜장면 먹고 싶어요, 뭐 나는 뭐 김치찌개 먹고 싶어요 라는 이런 뭔가 내 선택을 말로 꺼내보는 연습부터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뭐 그렇게 해서 짜장면 먹다가 막 단무지가 떨어졌을 때 그냥 참고 먹지 마시고 단무지 좀 더 주세요 라는 말도 해보는 거. 그리고 또 뭐 먹고 돌아올 때 더부룩하면 참지 말고 커피 드시러 가실래요? 이런 말을 꺼내보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입 밖으로 뭔가 내 생각들을 꺼내보고 이 꺼냈을 때 내가 걱정하는 두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 별일 안 생긴다 라는 경험을 하게 되면 뭔가 내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은 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더 자기 주장을 해나가면서 하다 보면 싫은 소리가 그래도 조금씩은 더 나올 수 있겠죠. 나를 좀 만만하게 여기는 분들, 그러니까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사실 적극적인 자기 주장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약간 느낌을 어떻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냐면,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나를 만만하게 보고 나를 위협할 때 내가 맹수가 될 순 없어도 고슴도치 정도는 돼야겠다라는 마인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물어뜯는다고 해서 나도 같이 물어뜯을 수까지는 사실 없을 거예요. 보통 어려울 거예요. 근데 고슴도치가 되라는 말은 뭐냐면, 상대방이 맹수고 내가 고슴도치면 적어도 맹수가 쟤를 건드렸다간 나도 좀 귀찮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나도 좀 찔릴 것 같은데, 이럴 정도의 어떤 최소한의 경계는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자기 주장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는 맹수가 아니라 관계에서 나 만만하게 보는 사람한테 고슴도치가 될 거야 라는 요런 좀 컨셉을 가지고 그런 분들을 대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거 얘기지만 제 아내가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이제 그때 상황이 제가 이제 그 당시 여친과 헤어진 지 이제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한 달 됐나? 근데 이제 제 친구가 되게 눈치 없는 애가 있는데, 얘가 이제 핸드폰을 꺼내더니 그때 그게 싸이였는지 뭔지는 기억 안 나는데 어떤 SNS를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면서 제 전 여친 그 SNS인 거예요. 보니까 이제 어떤 남자가 있는데, 남자랑 같이 찍었는데 막 그 식스팩에 막 이렇게 몸이 좋은 막 그런 사진인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얘 남친 생긴 것 같다 벌써. 이게 근데 딱 봤는데 당연히 짜증이 나죠. 막 전 지금 술 먹어가지고 배 나와 있고 이런데 이 사람 식스팩 있고 막 너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데, 왠지 쿨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쿨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쿨한 척 했죠. 그러네. 뭐 잘 사귀나 보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이 친구는 아까도 말했듯이 눈치가 없으니까 저를 계속 이제 긁는 거예요. 야, 너 뭐 화난 거 같은데? 너 뭐 빡친 거 같은데? 야, 너 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뭘 그거 이미 헤어졌는데? 막 이러면서 계속 옆에서 저를 긁는 거죠. 근데 이제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쿨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아니야, 내가 왜 화나? 어차피 헤어졌어. 뭐 어차피 나 뭐 헤어질 생각이었어. 막 이러면서 이제 계속 쿨한 척을 한 거죠. 근데 진짜 눈치가 없어서 이 친구는 계속 절 긁어요. 계속 화난 거 아니야? 화난 거 아니야? 막 이러니까 제가 진짜 폭발을 한 거죠. 갑자기 막 책상을 쾅 치면서, 테이블을 쾅 치면서, 야,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분위기가 말 그대로 싸해진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친구가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부터 전 화가 사실 났었단 말이에요. 이 감정을 인정하고 그냥 솔직했었다면 상황이 그렇게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만해. 나 기분 나빠. 되게 짜증나니까 그런 거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뭐 말렸을 거고, 뭐 혹은 뭐 야, 나 얘가 뭐 화났지 막 이럴 때 나 화났어. 그러니까 그만해.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제 감정을 자꾸 쿨하려고 제 감정에 솔직해지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감정이라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제 마음 안에서 생겨나는 거고, 그걸 뭐 안 느낄 수도 없고, 뭐 없앨 수도 없어요. 근데 안 느끼려고 노력을 해볼 수는 있죠. 안 느끼려고 그 뭐 억압이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 감정이 일시적으로는 잊혀지지만 그게 어딜 가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 어딘가에 이렇게 축적이 된단 말이죠. 축적이 돼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말 그대로 쌓이면 이게 나중에 언젠가 터진다는 건데, 이게 터질 때는 왜 풍선이 터지면 예쁘게 터지지 않잖아요. 정말 예측 불가의 형태로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터질 때도 마찬가지.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원치 않는 형태로 표현이 돼버린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흐른다든지, 아무 정말 눈물 흘릴 상황이 아닌데, 혹은 뭐 아까 저처럼 갑자기 분노 폭발을 막 한다든지, 혹은 막 밖에서는 막 안 그러다가 집에서 막 방구석 여포처럼 막 지금 뭐 가까운 사람들에게 막 화를 낸다든지, 이렇게 정말 원치 않는 형태로 감정이 표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뭐 막 신경질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원래 그래요. 쌓이면 터져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빨리빨리 표현을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비유를 하자면 좀 마음이 건강한 분들은요, 요 마음 안에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돌아보고 반성하게 하는 이제 검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좀 이해해주고, 말 그대로 좀 정상 참작을 해주고, 뭐 필요할 땐 좀 위로도 해주고 하는 변호사도 보통 같이 있거든요. 되게 스스로를 많이 괴롭히는 분들은 마음 안에 변호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만 있어요. 그러니까 뭐만 해도 다 그냥 잘못한 것처럼 이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마음 안에 정말 검사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 자기 잘못을 들춰내고 막 죄처럼 만들어 버려요. 사실은 잘못한 게 아닌데도 잘못한 걸로 자꾸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새로운 직장, 새로운 직무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잘 못하는 게 사실은 당연하잖아요. 근데 마음 안에 변호사가 없고 검사만 있으니까, 야, 너는 왜 이것도 못하냐? 네가 지금 직장 생활 몇 년 차인데 아무리 새로운 직무라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넌 왜 이렇게 일머리가 없냐? 라고 하면서 정말 제가 잘못한 걸로 계속 몰아가고, 이제 사실 근데 마음에 변호사가 없으니까 이걸 반론을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사실 변호사가 있다면, 아니, 야, 처음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잘해? 라고 하면서 반론을 펼치면서 이 둘의 어떤 부딪힘이라는 게 생길 텐데, 그게 없으니까 정말 말 그대로 두들겨 맞는 거죠. 그래서 좀 스스로를 괴롭히는 분들의 특성은 마음 안에 검사밖에 없다. 혹은 변호사가 있어도 너무 약하다. 이런 게 좀 저는 특성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다들 그러셨겠지만 학교에서 혹은 가족에게서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된다라는 걸 배우잖아요. 근데 제 어릴 적 기억이 하나가 되게 강렬하게 남아있는 게 있는데, 처음으로 시장이란 데를 가봤어요. 되게 어릴 때죠. 그러니까 시장을 갔는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 시장에는 되게 이렇게 다리가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바닥에서만 이렇게 구걸 내지는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도 뭐 이렇게 돈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이상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힘든 사람은 도와줘야 된다고 했는데 왜 아무도 안 도와주지? 근데 저는 도와주려고 해도 전 돈도 없고 애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이상하게 되게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이걸 도와줘야 되는데 왜 난 이걸 안 도와주고 있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죄책감을 느꼈던 이유는,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라는 걸 무조건 해야 하는 어떤 룰, 뭐 규칙처럼 제가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죄책감을 느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이렇게 죄책감과 수치심을 많이 경험하는 분들의 어떤 특성이 있다면, 마음 안에 룰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래야 한다, 뭐 이러면 안 된다, 뭐 저래야 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런 자기에 대한 어떤 규칙들, 이런 것들을 이제 심리학에서는 당위적 사고라고 하는데, 응당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킬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부정적 평가를 다른 사람들한테 부정적 평가를 받으면 안 된다. 나는 항상 잘해야 한다. 뭐 이런 어떤 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라는 룰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킬 게 많으면 당연히 어길 가능성도 많거든요. 이제 그때마다 되게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응당해야 할 걸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를 잘해야 한다, 뭐 잘 보여야 한다. 이게 안 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럴 때마다 뭔가 응당해야 되는 걸 안 한다고 느끼니까 죄책감을 느끼고, 그런 죄책감들이 계속 내가 잘못했다 이런 죄책감들이 쌓이다 보니까 나는 잘못된 사람이다 라는 이제 수치심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제가 좀 자주 드리는 얘기가, 해야 하는 것과 하면 좋은 거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자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면 좋은 것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나는 항상 잘해야 한다. 사실 나는 항상 잘해야 한다가 아니라 난 항상 잘하고 싶다잖아요. 모두에게 잘 보여야 한다가 아니라 모두에게 잘 보이고 싶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를 하고 싶다로 바꾸면요, 그건 규칙이 아니라 바람이 되거든요. 우리가 규칙을 어겼을 때는 죄책감을 느끼는 게 당연해요. 근데 내가 바라는 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속상하고 슬프고 아쉽지만 그게 어떤 뭔가 잘못했다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위로를 해줄 수도 있고, 뭐 다음에 다시 잘해보자라는 어떤 다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죄책감과 수치심을 좀 덜 느끼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해야 하는 건지 하고 싶은 건지를 좀 이렇게 잘 구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